시청자 여러분,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주무시기 그래도 전보단 나아지셨죠? 열대야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온 24도고요. 낮 최고 기온 34도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맑은 오후 흐린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극한 폭염이 주춤하면서 서울에서 보름 넘게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 곳곳은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덕도 심해집니다. 여전히 주의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남 광주 지역 민방인 KBC 광주방송에서 새 후보가 참여한 TV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밤 9시로 예정됐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사부터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서 당원 17,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11개월 만에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유출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추정되는데요. 아이디와 성명,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조승래 의원은 침입 의심 징후를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회신을 받았다는 거지요. 네, 정청래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조승래 의원,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은 당시 정청래 대표 체제의 관리 무능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이 내용을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검경 합수본 존속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엇갈렸고요. 대북 테러 정책에 있어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충돌했고 첨단 산업의 주 52시간제 예외 여부를 두고 산업부와 노동부가 맞섰으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도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명확한 방향 제시가 없었던 사안들입니다. 이젠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실과 청와대의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지요. 대만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9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TSMC 등 반도체 기업이 몰린 신주와 타이난은 달랐습니다. 그 지역만은 달랐어요. 높은 임금과 안정적 고용, 출산 보육 지원 덕분에 이 지역 출산율은 대만 평균을 웃돌았고 학교와 돌봄 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청년층은 높은 집값과 낮은 임금 탓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만든 소득 격차가 출산 격차를 넘어 교육 격차와 계층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도시는 상대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고소득, 젊은 직장인이 잔뜩 유입됐다는 것이죠. 네, 메가 프로젝트로 우리의 저출산 문제,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가 10년 뒤 현재보다 45배 많은 물을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향후 국내에 들어설 데이터 센터를 감안하면 하루 약 45만 톤, 국민 148만 명이 하루 쓰는 양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폭염기에는 최대 148만 톤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랭식 냉각이 확대되면 물 소비가 크게 늘지만 공랭식 등
저수 자원 방식은 사용량을 7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AI 산업 확대와 함께 전력뿐 아니라 물 인프라 대책도 시급해졌습니다. 갑자기 MB가 나타나서 4대강 사업이 이래서 필요했다라고 말할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67살의 한 남성이 소액절도와 술 문제로 출소와 재수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손수레와 공병 등을 훔쳐서 생긴 피해액은 크지 않았지만 전과는 육범이 됐습니다. 출소 뒤에도 고시원조차 구하기 어렵고 알코올 의존과 기억력 저하로 일상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도 불신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결국 벌금을 못 내 다시 노역장에 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노인 빈곤과 중독, 주거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도소가 사실상 복지시설을 대신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오늘 이 내용 세계일보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세제 개편안을 이달 안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일부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 말이죠.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강화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실거주 여부를 보유세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나온 매물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금융 지원과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 임대 확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당정 협의와 공개 토론을 거쳐서 조정할 방침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TV 뉴스 리뷰입니다. 지난 4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된 지 닷새 만에 2,500개가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실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비거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3년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취약이나 이직, 전학, 부모 봉양 등인데 여기에 양육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근처로 이사를 간 경우 비거주 1주택이 되면서 보유세가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을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봐줄 거면 가까이 가서 봐주자. 그래서 온 거죠. 무슨 떼돈이나 벌려고 무슨 이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은퇴자고 연금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만 실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할 경우 이를 악용한 갭 투자 가능성도 늘어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해가며 이번 주 중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정리수순에 접어듭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관저 의혹 부실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종합특검이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종합특검팀이 처음으로 공소를 제기한 건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 관저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관저 공사 의혹은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김건희 씨의 알선 수재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고 지난달에는 김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조만간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 당대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48.54%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4.40%로 2위를, 송영길 후보는 7.06%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과 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에선 정청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발표된 순회 경선 결과까지 종합하면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46.01%로 정 후보보다 1.48%포인트 앞섭니다.
최고위원 투표 결과도 나왔는데 최민희 후보가 17.04%를 얻어 1위를 기록했고 누적 득표율로는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 순으로 당선권에 들었습니다. 합동연설회에 나선 당권 주자들은 어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8.18 민주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이고 민생 중심으로 일할 것이고 실력 중심으로 화합할 것이고 반명 외치면서 분열 외치면서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팀 3인방 완전히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대적하는